오늘 주제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두 번째 이야기,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 이야기입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는 1831년 영국에서 출생했습니다. 유명한 지리학자이며 평생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연구를 계속하였고 1904년 사망할 때까지 영국 여성의 우상이었습니다.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매우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1894년부터 189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곳곳을 직접 다니면서 여행한 경험과 목격담을 1897년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영어로 Korea and Her Neighbors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이사벨라 비숍 여사의 이 책은 1890년대와 1900년대 초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세계의 유명한 저서, 즉 윌리엄 그리피스의 은자의 나라 한국과 영국계 캐나다인 프레드릭 맥킨지 전공기자의 한국의 비극과 함께 구한말 우리나라의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벨라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은 그리피스와 맥킨지의 저서보다 분량도 방대하며 그 어느 한국인보다 더 날카로운 관찰, 철저한 실증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 풍습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의 600쪽 분량의 방대한 책으로 1993년이나 돼서야 작가 이인화에 의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인화 씨는 역자 후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인데 한국인인 나도 지명 등에서 헷갈리는 적이 많았다. 참으로 대단한 여행 기록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100년 전의 그 한국 상황을 너무나도 잘 묘사한 여러 가지 사파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여사는 고종이 가장 좋아하고 친하게 지냈던 외국인이었고 명성황후와도 매우 가깝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한국을 총 4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구한말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다양한 주제, 정치인들의 성격, 식생활, 심지어 요리, 한국식 빨래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장례 절차, 조선 상품의 품질, 숙박 요금, 조선 기생에 대해서 또 무당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학 지도자들의 죽음과 한국의 귀신들, 한민족이 경배하는 이 천지인 사상들에 대한 그런 신들을 전부 귀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다음에 어천마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책의 목차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목차는 한국의 첫인상, 서울의 첫인상, 1894년 한국 국왕의 거둥, 서울 한국의 메카, 한국 상류로의 나룻배 여행, 남한산성에서 단양까지, 대단하죠? 남한상류에서 북한강까지, 한국의 결혼 풍습, 금강산으로 가는 길, 한국의 도로와 여관. 이 책에는 여관에 들어가자마자 그 온도도까지 이렇게 바닥의 온돌의 온도를 이렇게 쟀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금강산의 여러 사원들, 원산에 이르는 해변의 여로, 청일전쟁이 임박한 무렵의 제물포. 또 볼까요? 만주로 가다, 만주의 대홍수, 팽티엔과 그곳의 선교사들. 여기 팽티엔은 봉천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심양으로 바뀌었죠? 예. 심양의 팽티엔의 중국군들, 나가사키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니셨죠? 시베리아의 한국인 정착민들, 시베리아 횡단철도, 고종의 측령과 4차례에 걸친 한국 왕실의 아련, 고종을 4번 만났네요. 전환기 을미사변의 파란, 명성황후가 무참히 살해된 을미사변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오히려 한국인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의 암살, 그 전말, 경기도 고양에서 본 한국의 장례예법, 한국의 장례예법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성도 한번 가보셨고, 천일전쟁 후에 평양도 가봤고, 안주 덕천에 이르는 평안도길, 아릴령을 통과하는 험로, 한국의 성의 사회적 지위도 아주 비교적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무당과 기생, 단발령의 충격, 아관파천, 재정비된 한국의 정부, 한국의 교육 및 대외무역 수지, 이런 수치도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외무역의
그 수치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정확한 그 수치, 실적이나 이런 분석을, 표를 실고했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 한국의 귀신들, 1897년 서울의 정치적 상황, 한국에 붙이는 말, 이렇게 목차만 봐도 아주 굉장히 자세하고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이 책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숍 여사의 여행 경로입니다. 1894년 나가사키를 거쳐 부산, 제물포, 서울, 남한강 상류, 북한강 상류, 부산, 제물포, 다시 체프, 영구, 심양, 베이징, 연대, 나가사키, 블라디보스톡, 훈춘, 블라디보스톡, 1894년 12월에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 다시 서울, 중국의 남부와 중부, 일본을 또 거쳐서 1895년에 서울을 다시 왔고, 개성을 통해서 평양, 덕천, 평양, 제물포, 중국, 1895년 12월 중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896년 10월에 다시 서울을 4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천을 통해서 1897년 이른 봄에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깐씩 볼까요? 서론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잘생긴 종족이다. 체격도 좋은 편이다.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은 163.4cm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남자 평균 신장은 175cm 정도로 알고 있는데 174에서 5, 지금보다 한 10cm 이상 작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단히 명민하고 똑똑한 민족이다. 네, 우리 민족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죠. 여자들은 정리되어 있으며 열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여자들이 굉장히 열등한 지위에 있었죠.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기후는 의심할 바 없이 세상에서 가장 화창하고 건강에 좋은 곳 중에 하나다. 기후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은 굉장히 그 흐린 날씨가 많죠. 안개가 많이 끼고, 그거에 비유해서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1897년 1월 현재 부산 원산 제물포의 항구에는 11,318명의 외국인 거주자와 266개의 외국 사업체들이 있다. 대단히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897년 1월 현재 부산 원산 제물포에는 외국인 11,318명이 있다는 거. 대단하죠? 도로는 그 불편함이 악명이 높으며, 도로가 그 당시만 해도 아마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있었겠죠. 심지어 주요 도로들과 거친 승마형 도로와 다를 바 없었다.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참신한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중국인과도 일본인과도 닮지 않은 반면에 그 두 민족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상이 좋아갔다는 거겠죠? 서울의 첫인상 한번 보겠습니다. 더럽고 좁고 끈적거리는 마포의 거리로 들어섰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이 비가 오면 도로를 잘 다니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표장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토산풀을 파는 자잘한 구멍가게와 팔려고 길거리에 내놓은 나무단과 나무단을 산더미처럼 지고 있는 운반하는 소들과 꼬불꼬불한 길, 그 길에서 남자 일색인 군중들은 특별히 하는 일이라고는 없이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빈둥거리고 있었다. 아주 날카로운 관찰력입니다. 그 왕궁과 빈민가를 빛발해가는 왕조의 광위와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이 궁핍한 삶을 보았다. 그 당시 일반인들, 민중들은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나는 또 목적 없이 빈둥거리는 군중들과 그들의 중세적인 행렬을 보았다. 인구 25만으로 추정되는 이 서울에는 그 당시에 1897년대, 90년대는 서울이 인구 25만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도들 가운데 하나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 중에 하나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수도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울, 한국의 메카. 한국인들은 종교 없이도 잘 지내왔다. 종교 같은 것으로 특히 아무런 현세의 이익도 적용해주지 않는 자제와 희생의 종교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것 같다.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그런 민족이지만 특별한 종교, 지금 현 수준의 종교 같은 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속신앙 이런 정도로 가지고 있겠죠. 로마 카톨릭 교도의 수는 28,802명이다. 참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해에 1,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카톨릭 교도 신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사양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주에 높은 양반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단지 700호 가구를 가진 마을의 지방과는 그리 높은 지위가 아닌 것 같다. 마지막에 어느 양반의 집의 모든 방은 부드럽게 채색된 벽에 비해 번쩍번쩍이는 금속바지 큰
금박 속이 큰 거울이나 프랑스식 시계가 있어서 모든 것을 돈으로 처바른 저속함을 보여줬다. 네, 많이 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양반들이 이런 서양의 거울이나 시계 같은 것을 이게 방에다 놓은 것을 본 모양입니다. 한국의 결혼 풍습도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7살부터 아버지의 뜰 안에서 완전히 갇혀 살던 소녀는 다시 17세를 전후하여 시아버지 댁의 안방에 갇혀 살게 된다. 네, 아주 정확하죠? 한국의 결혼은 지극히 건전하고 도덕적인 성격을 갖는다.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우리 나라 결혼은 굉장히 도덕적이었죠? 특히 여자분에게 그런 걸 많이 강요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신부도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받지 않는다. 이 당시에 유럽은 그 지참금이 굉장히 정착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주고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주 검소한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음식값만 최소 75냥에 이른다. 3달러. 현재 원화로 60만 원 정도. 네, 정확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화폐 수준을 화폐 가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국의 아내들은 어머니가 되는 순간 갑자기 지위가 격상한데, 맞죠?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굉장히 핍박받는데 아들을 낳는 순간 그 지위가 쭉 격상하죠? 네. 중인 청일전쟁이 임박한 무렵의 제물포. 네, 보시기 바랍니다. 동학군은 너무나 확고하고 이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반란자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무장한 개혁론자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동학의 선언문은 내가 보기에 그 모든 것이 구구절절 옳은 말 같다. 네,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시베리아의 한국인 정착민들, 한국인들은 능동적으로 중국령 만주로 가서 여윈 동물들을 싼 값에 임대해서 살이 찌도록 키워 비싼 값에 대판다. 한국인 촌락들은 한국에서라면 매우 강력한 지배계층의 저택일 그런 집들이 많았다. 네, 시베리아에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정착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을의 농장은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다. 네, 명성황후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는 40살을 넘긴 듯 했고 폭 우아한 자태에 늘씬한 여성이었다. 머리카락은 반짝반짝 윤이 나는 칠흑 같은 흑발이었고 피부는 너무도 투명하여 꼭 진주빛 가루를 뿌린 듯 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예지가 빛나는 표정이었다. 대화가 시작되면, 특히 대화의 내용에 흥미를 갖게 되면 그녀의 얼굴은 눈부신 지성미로 빛났다. 네. 명성황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똑똑했고 아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 볼까요? 왕은 작은 키에 병약해 보이는 얼굴로 필시 소박한 사람일 듯했다. 왕은 천성이 온화하기로 잘 알려진 분이다.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왕비는 왕을 몹시 채근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더 정확합니다. 왕의 표정은 온화하다. 그는 특별한 기억력의 소유자로 한국 역사에 대해 썩 잘 알고 있어서 고종이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구례의 간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 어느 시대, 뭐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언급했다. 통치자로서 그는 굉장히 근면하여 어떤 분야의 업무에도 익숙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어떤 일을 단단히 그려지고 밀어붙일 만한 능력이 없다. 성격의 박약함은 그에게 치명적이었다. 네, 아주 날카로운 비판과 관찰력을. 순종으로 볼까요? 순종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왕세자는 몹시 통통했으나 병약해 보였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는 사진에도 보면 순종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유일한 아들이었으므로 그 어머니의 우상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건강 때문에 걱정을 들어야 했다. 아들의 병약함이 왕비로 하여금 몇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네. 이 이사벨라 비숍은 이렇게 1894년부터 97년까지 4번에 걸쳐서 한국을 샅샅이 뒤지면서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려는 순간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1997년 봄 마지막 여행 중에서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한국에 대해서 느꼈던 혐오감은 거의 애정 수준으로 관심으로 바뀌었다. 그 이전의 어떤 여행보다 한국인은 사랑스럽고 친절한 친구들이었다.
나는 가장 사랑스러운 서울의 겨울, 아침 풍경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제물포에서 상해로 떠나는 작은 기선을 탔다. 순간 이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배 위에서 예스러운 한국의 국기를 봤다고 합니다. 태극기, 왼쪽에 보시면. 그 당시의 태극기는 이렇게 모습이 지금과 약간 좀 달랐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감회와 마지막 의문들이 밀려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가졌을까요? 태극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태극기가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하게는 이사벨라 여사는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했지만 태극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태극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지인을 상징합니다. 원래 태극기의 원형은 삼태극이죠. 삼태극, 빨강, 파랑, 노랑. 빨강은 하늘, 파랑은 땅, 노랑은 사람. 천지인이 조화롭게 이렇게 어울려 있는 모습이 이 태극기입니다. 태극기의 주제는 천지인 정신이며 조화와 상생이며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사벨라 비숍이 알았다면 정말 경악하고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다는 것까지 알았다면 아마 이사벨라 비숍은 그가 쓴 그 책에 틀림없이 태극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태극기의 상징과 정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했을 겁니다. 천지인 정신의 또 다른 상징은 삼조고입니다. 천안국학원 입구에는 세계 최대의 크기의 삼조고가 있습니다. 이 삼조고는 다리가 3개죠. 이것이 천지인을 상징합니다. 천지인은 곧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모두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습, 이상인간,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국학원의 로고는 삼조고입니다. 감사합니다.